요즘 TV를 들면 이혼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 좀 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닌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한 결혼인데 끝까지 잘 살지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설마 저도 이혼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둥장과 바람이 난 남편과 결국 헤어졌지만 보란듯이 잘 살게 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희로애락이라는 뜻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한자 뜻 그대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유독 제 어린 시절은 기쁨과 즐거웠던 기억은 없고 안타깝고 속상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하루 종일 남의 식탁에서 설거지와 굳은 일을 하셔야 했죠. 지금이야 최저 시급도 많이 오르고 연차도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았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장이 주는 대로 받으며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모, 여기 그릇 좀 빨리 치워주세요. 아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얼른 치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문도 좀 받아주세요. 예, 곧 갑니다. 게다가 월급이 밀리면 지금이야 구형부에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엔 답이 없었습니다. 신의 엄마,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 근데 이번에 남편이 사업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말이야. 자금 마련한다고 식당 매출까지 가져갔지 뭐야. 그래서 이번 달만 월급이 30 정도 모자라게 됐어. 미안해. 30만 원이요? 사실 저도 급하긴 한데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알지. 이번엔 빌린 돈은 다음 달에 이자까지 쳐서 꼭 줄게.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리 됐다니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신의 엄마는 역시 열심히 많아. 내가 국밥두구로 국배기로 포장해 줄 테니까 가서 딸하고 저녁에 먹어.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엄마가 일이 뼈 빠지게 일할 동안 아버지는 뭘 했냐고요? 아버지는 번듯한 회사를 다녔지만 엄마가 저를 낳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엄마는 퉁퉁 부은 몸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아버지는 더 이상 여자로 매력이 없다며 눈을 돌린 거죠. 게다가 안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여자에게 돈이 몇 시간이며 다 쏟아부어 저희 집엔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할머니의 혼잣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엄마와 그 끝날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유, 애비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남들은 애비 월급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 새끼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닌다는데 지 자식 새끼랑 마누라까지 버리고 땅에나 또 훌딱 빠졌는가 말이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랑 나를 버렸어? 아이고, 또 아직 안 잤냐? 아니야, 버리긴 뭘 버려. 어여 잠이나 자. 이제 아빠는 우리랑 안 살고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아니요. 할미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사실 지금이야 당연히 이혼의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내고 매달 양육비도 꼬박꼬박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아이에게까지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었기에 할머니는 절대 이혼만은 반대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아버지는 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 동네에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엄마는 결국 아버지와 이혼 후 저와 외할머니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 없이 자라내라는 말을 듣고 살아서 그런지
엄마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악재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여자가 이혼까지 했는데 돈마저 없으면 더 무시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미천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신혜야, 엄마가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가게? 무슨 가게를 하는데? 국밥집이야. 엄마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음식 많이 만들어봤잖아. 이제 돈도 모았으니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엄마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탄성이지.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엄마 국밥 엄청 맛있게 한다고 자랑해야겠다. 손님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 나만 믿어, 엄마.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이 창피하지 않겠어? 친구들이 엄마 일하는 거 보면 옷도 예쁘게 못 입고 땀만 잔뜩 흘릴 텐데. 내가 무슨 어린애야, 엄마. 그런 거 보고 창피할 나야 아니한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데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 친구들 국밥 엄청 좋아해. 오히려 다 부러워할걸.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신혜야. 엄마가 많이 돈 벌어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행히도 엄마 가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저도 커서 20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중일 장사를 하는 동안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기에 엇나가지 않고 착실히 잘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번 공부에 끈을 놓았기도 했고 학원까지 보내달라는 형편은 되지 않았기에 결국 대학 문턱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평소 관심 있었던 재과재판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손재주가 좋다는 말도 주변에서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재판 쪽은 나라에서 수업료도 지원해주고 취업까지 소개시켜준다기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판 기능사 시험에 한 번 합격한 저는 한 프랜차이즈 빵가게에서 재판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나이가 이제 21밖에 되지 않았으니 대학 졸업자는 따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무신양면 지원 덕분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버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졸업장을 받으니 감격스러우셨는지 펑펑 우시더라고요. 사실 재판사 일이란 것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꽤 고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빵 반죽부터 구워내기까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데다 무더운 여름엔 주방 열기 때문에 정말 땀이 비우듯 쏟아지거든요. 매일 다리가 퉁퉁 붓고 집에 오면 쓰러져 잠든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만드는 일이 워낙 좋아했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죠.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아기까지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유독 외로움을 느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빵가게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김밥과 떡볶이 등을 파는 프랜차이즈 분식점이었는데 주인이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근무 중 쉬는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 옆 가게에 몇 번 가다 보니 그 남자는 자연스레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죠. 제 퇴근 시간이 꽤 늦은 편인데도 집에 가자고 절 기다리고 있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름난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냐고 하지만 회사 생활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며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모습에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가게 운영도 회사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있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힘든 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간 저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작은 제지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본인들 노후 준비는 해놓으니 너희는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재산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선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보단 먹고 살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저희 힘만으로 집 마련이 힘들 거라며 돈을 모을 때까지 두 분 소유인 신축 빌라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단칸방부터 시작해 소형 아파트에서만 살던 저인지라 생전 처음으로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니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렵게 살아온 제가 마음이 쓰였는지 항상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셨고 며느리가 제빵사라며 동네반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다정한 남편과 시집살이 없는 가족들, 제가 항상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은 참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가게를 확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지금 가게는 공간이 작아 손님들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니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임대료가 이전 것보다 비싸 막상 손에 남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저희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출이 적절하며 처음에는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속 적자가 이어지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신혜야, 미안한데 이번 달에도 생활비 절반밖에 못 줄 것 같아.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세까지 계산해보니까 남는 돈이 많이 없네. 아, 그래? 정말 걱정이네.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수입이 이렇게 적으면 일하는 의미가 없잖아. 차라리 잠깐 가게 문 닫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건 어때? 난 안 밑에서 일 절대 못하는 거 알잖아. 게다가 내 첫 가게인데 이렇게 쉽게 그만두고 싶진 않아. 일단 뭐 버티는 데까지 버텨봐야지. 자기가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라.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우리 아기 계획한 것도 좀 뒤로 미뤄야겠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모님의 돼지공장도 그 사이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시던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시아버지의 명의의 빌라에서 나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빌라 세입자에게 월세라도 받으면 생활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전까지 모았던 목돈으로 소형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가 20살 때부터 모았던 돈이라 저한테는 금쪽 같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지원을 바라시더라고요. 이 신혜야, 나다. 혹시나 돈 좀 있니? 이번 달 관리비랑 생활비가 빠듯해서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오빠 가게도 몇 달째 적자여서요. 제가 이번까지만 도와드리고 앞으로는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재성이 가게가 안 된다는 거지? 아휴, 안 좋은 일은 왜 이리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다. 진짜 굿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아버지도 큰 돈은 못 가져와도 생활비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그래도 조금만 버티다 보면 또 잘 풀리는 날도 있겠죠. 도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이런 말하면 속으로 나 욕하겠지만 이럴 때는 친정부모님한테 좀 기댈 수 있으면 좀 좋니? 주변에 보니까 형편 어려울 때 지원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남들보다 쉽더라. 우리 재성이는 이제 도움받을 것도 없고 참. 어머니, 저 서운하네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돈 버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죠. 근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니? 그냥 내가 신사한탄 좀 한 거지. 예민하긴. 일단 알았다. 돈 보내고 문자나 한 통 보내놔라. 끊는다. 그렇게 친절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이 안 풀리고 아들 가게도 적자가 나자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아니,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지 사업자금 보태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까 왠지 돈이 있어도 절대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참고 살던 중 명절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가의 시이모와 조카들 저희 부부가 모인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자매들을 만나서인지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잠깐이나마 스트레스 푸시라고 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혼자 도맡았어요. 이모들 좋아하는 생선이며 음과 탄과 나물을 한 상 가득해서 선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맛있게 잘 드시고 제가 설거지까지 하는데 거실에 앉아 이모들에게 시어머니가 푸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뭘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르겠어. 태성이 아빠랑 태성이가 일이 하도 안 풀리니까 내가 진짜 볼 생각이 다 들더라. 아이고 언니 요즘 다들 어렵지 뭐. 그래도 잘 안 되면 형부가 어디 나가서 경비라도 사시겠지. 볼 수 있어. 언니한테 돈 벌라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솔직히 친구들 진 얘기 들으니까 사위 사업한다고 하면 돈 때문에 고생할까 싶어서 가게 월세까지 내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찌나 부럽든지. 그랬어? 하긴 우리 애들도 요즘 회사에서 연봉 깎았다고 하소연하길래 나도 안쓰럽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 왔어. 며느리 부모가 사위 기죽지 말라고 매달 10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대. 아이고, 진짜 좋으신 분들이구만. 우리 뭐 워낙 없는 집안하고 결혼했으니까 돈은커녕 그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언니, 며느리가 다 들어. 이제 됐어, 그만해. 좀 들으면 뭐 어떠니? 없는 말 치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런데. 아이고, 쟤만 보면 내 속만 터진다 터져. 제가 뻔히 듣는 걸 하는데도 그따위로 말하는 걸 들으니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각자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친정부모 도움 못 받는 며느리는 납작 숙이며 살아는 건지 마음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뭐 틀린 말도 아니구만. 괜히 예민하게 왜 그러냐? 뭐? 예민하게 그래? 나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지만 어머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생각해서 저녁상 정성껏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어. 근데 이모들 앞에서 우리 친정 못 산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게 자긴 괜찮다 이거야? 아니 그러게 누가 혼자 밥 차리라고 했어. 막말로 장모님 형편이 그리 넉넉하신 건 아니잖아. 나도 와이프 집안 반반에서 지원받는 친구들 보면 솔직히 부러워. 똑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왜 나만 이 고생하라 싶고. 뭐? 그래. 그럼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부러우면 더 이상 나랑 안 살면 되겠네. 당신 지금부터 두 번 다시 나랑 말 섞을 생각하지 마. 나랑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참,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난리야. 너 진짜 성격 이상해졌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연애 때도 싸움 한 번 없던 저희가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다투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친정을 들먹이니 서로 그 화도 났고요. 전 남편과 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남편은 밥을 먹을 때도 절 보기는커녕 핸드폰만 보거나 밤에 갑자기 나다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드라이브라도 가나 싶었는데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지만 기분이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근무 시간이 늦게 끝나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시거나 가시라고 해도 기어코 제 얼굴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신가 하고 제가 물었죠. 어머니, 혹시 제가 할 말 있으세요? 늦은 시간까지 왜 안 가시고 기다리셨어요? 신혜야, 솔직히 얘기할게. 너 대성이랑 계속 살 생각이니? 네? 같이 살 생각이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난 솔직히 너희들이 성격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대성이 말 들으니까 네가 화가 많이 났다면서 괜히 마음 안 맞는데 평생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젊었을 때 헤어지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 지금 저한테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난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신혜 네가 힘들면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보라는 거지. 물론 좋으면 계속 사는 거고. 솔직히 지금 저희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부부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주셨으면 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 제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저희가 싸웠기로써니 보통의 어머니라면 어떻게든 둘이 잘 살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혼을 부추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죠. 그것도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요. 사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느라 그동안 몰랐는데 제 친구가 이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신이야, 잘 지냈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아, 지수구나. 아니야, 매일 다 늦게 맞춰서 어차피 낮에는 전화도 못 받는데 뭐.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 지수야. 저 신혜야. 내가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어줘. 사실 그동안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친구로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혜 네 남편 이름 김재선 맞지? 그 사람 미연이랑 사귀고 있어. 미연이 너 누군지 알지? 뭐라고? 미연이하고 내 남편이 사귄다고? 근데 걔 작년에 미국 갔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한국 왔대? 얼마 전에 강남에서 가게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 남편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 나 일하는 사무실이 걔랑 같은 건물이거든. 추시야, 네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뚝뚝히 봤어. 신혜 네가 만들어준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 그 가방 맬 사람은 재성씨밖에 없잖아. 게다가 주말에 영화관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다 봤어. 이럴 수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추시야. 나도 그랬어. 사실 너무 한달해서 미연이께 연락처 수소문해서 번호까지 받아놨거든. 네가 한번 연락해봐봐.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안 좋지만 막상 풀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니 진짜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게다가 3대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동창이었고요. 그날 이후 전 집을 나와 친한 언니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잠깐 머물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크린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 마음이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전 지수에게 받은 번호로 그 푸르니아에게 전화를 했죠. 너 김미연 맞지? 나 신혜야. 신혜라고? 아, 생각나네. 학교 다닐 때 너네 집 되게 못 살았잖아. 오랜만이다. 네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네. 너 남의 남편을 왜 만나고 다녀? 제정신이야? 뭐? 내가 언제 네 남편을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나 다 알고 전화하는 거야. 네가 만나는 사람 김재훈 맞지? 걔 네 남편이야. 재훈 씨가 신의 네 남편이라고? 진짜 세상 좋네. 친구든 연인이든 연락 끊고 앞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어.
네가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내 말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 내가 왜 너한테 연락을 받아야 하니? 재성씨가 와이프가 있든 없든 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원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원하는 게 따로 있어? 야, 너 미국 유학 다녀왔다더니 하소꾸 뺀짓하고 왔니? 뒤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남자를 후려. 소송 가기 전에 당장 끝내라. 나 2번 말 안 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으니 속은 후련했지만 막상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돈 많은 여우한테 제 모든 것 뺏긴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었죠. 우울감에 빠져 며칠을 술로 보내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였어요. 신혜야, 너 무리할 거 하나 없어. 김명계 집안도 개털에다가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 여기까지 다녀오는데 무슨 집안이 개털이야. 사기꾼은 또 무슨 말이고. 야, 그거 다 뻥이래.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 갔다가 왔다더라. 거기 현지에서 돈 많은 외국인들 꼬셔서 사업자금 뜯어내고 한국으로 돈만 친 거래. 한두 번이 아니라서 외국에서 개수배로까지 데려다더라고. 뭐라고? 아니 그럼 걔네 집 청담동엔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뭐 대대로 사업하셔서 엄청 부자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다녔잖아 맨날. 나 무시하고. 야 당연히 그것도 그러지. 청담동 살면 걔가 그런 짓을 왜 했겠니? 청담동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거기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거래. 벌써 동생들 사이에 소문이 쫙 났더라. 뒤 담탄만 치기 까맣게 섞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지수야. 희게줘서 진짜 고마워. 지수에게 불륜이할 실체를 똑똑히 듣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 남편하고 헤어질 거 그렇게 보내주기는 싫고 묘수가 떠오르더군요. 저희 친정 무시한 거랑 바람핀 거 생각하면 남편을 산거지로 만들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후 우선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순히 이혼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어머니, 재성씨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한테 이혼 얘기하신 거고요. 아니, 누가 뭘 알아. 채은이가 여자가 있어. 모른 척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고 온 거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니 뭐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어떤 조건인데? 웬만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3억 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당장 이혼 서류에 2장 찍겠습니다. 3억? 아니 뭐 예쁜 짓을 했다고 3억이나 넣어주니? 3억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세요? 그럼 어머니 새며느리는 못 보시겠나요? 평생 제가 그 두 인간께로 그면서 살 거거든요. 뭐라고? 아니 이게 나중에 새며느리 집에서 빵빵하게 사업자금 대줄 텐데 그깟 3억이 아까우세요? 들어보니까 미국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잘 산다 하던데요. 키에 왔을 때 잡으셔야죠. 너 진심이지? 그래 알았다. 내가 여기저기 좀 빌려서 이번 달 안에 마련해서 보내주마. 예, 그럼 계좌 입금되는 날 연락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이혼서를 드릴 테니까요. 결국 전 시어머니란 인간에게 3억을 받았고 그날 이혼서류를 바로 건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니까 그 꼴이 참 가소롭더라고요. 새빨갛게 사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전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속이 후련하시죠? 이제 어서 아드님이랑 그 불륜녀 결혼시키세요. 그래야 새며느리 친정 덕 좀 보시죠.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제 넌 우리랑 불사이 아니니까 어서 가거라. 어머니, 이 세상에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벌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표정 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제 말 잘 새겨 들으셔야 할 겁니다. 전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절 버리고 사기꾼 며느리를 만나 거지가 될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을 하니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우선 3억 중 1억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친정엄마와 가게를 차렸습니다. 엄마에게 힘든 국밥집은 접고 저랑 같이 무인 가게를 하자고 제안했죠. 요즘은 종업원 대신 기계 한 대만 있으면 밀키트 식품부터 아이스크림, 과일, 문구 등 온갖 것들을 다 팔 수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하며 걱정하셨지만 전 시대에 맞게 장사 방법도 바뀌는 거라며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전 최근 떠오르는 신도시에 무인 가게를 냈고 가게는 점점 매출이 늘었습니다. 재고를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게에 갔고 찾아온 손님들과도 인사를 하게 됐죠. 은혜 장사 잘 되네요, 사장님. 가게 관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탐구도 드나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와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혹시라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솔직히 처음엔 직원이 없으니까 불편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매뉴얼을 너무 자세하게 잘 적어 놓으셔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른 무인 가게는 이렇게까지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람 없이 운영되니까 더 잘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건데 큰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 손님 많이 데려올 테니까 오래오래 운영해주세요, 사장님. 아이고, 그럼요. 자주 더 매장 관리 신경 쓸게요. 그러다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 부동산 사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젊은 분이 얼굴도 이쁘고 장사 수완도 좋으시네. 이 자리가 솔직히 묵기 좋은 데는 아닌데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거기가 딱 필요했거든요. 아, 정말요?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시도해본 건데 제가 운이 좋았나 보네요. 사장님이 아직 젊으니까 이거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여러 사장님들 만나봤는데 운이 들어갔을 때 잡아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잡다고 싶은 정도 가면 대규모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거기도 찾아보면 할만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호기심에 저는 그 아파트 공사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밭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제법 규모도 크고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니 자긴 곧 이민해 갈 예정이라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기회다 싶어 저는 한 달 정도 한밭집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털어 꽤 많은 권리금을 내고 한밭집까지 운영하게 됐죠. 엄마, 나 한밭집 운영하게 됐어. 몇 달은 고생을 좀 하겠지만 다리 잡히면 익숙해지겠지? 한밭집?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욕심내고 그래. 지금 가게도 잘 되는데. 엄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한번 헤어져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더라. 그리고 젊었을 때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지 나이 들어서는 더 어려워. 사람이 실패도 몇 번 겪어보고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어이구, 우리 딸이 마냥 약하게만 봤는데 엄마보다 더 어른이네. 그래, 한 번 시작한 거니까 잘해봐. 엄마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울게. 고마워, 엄마. 1년쯤 지나고 나니 무인 가게와 한밭집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지배인에게 급여를 주고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죠. 전 엄마에게 이제 일하지 말고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며 사시라고 했죠. 평생 일만 하신 엄마에게 이제 쉬실 수 있게 해드리니 조금은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엄마, 이제 가게도 다 자리 잡아서 매달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 그만 도와줘도 돼.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엄마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고 혹 안 하는구나. 말만 들어도 엄마는 기분 좋다.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야.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다니고 엄마 좋아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잖아.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는 너도 이제 쉬엄쉬엄 안 쓰면 좋겠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 쉬기도 하고 해야지. 엄마랑 같이 운동이나 다닐까? 정말? 난 좋아. 그럼 이제 매일 오전에 엄마랑 운동하는 거다?
골프든 수영이든 이것저것 다 해보자 엄마. 늦은 저녁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는 우체림을 한 낯익은 남자가 인터폰 화면에 비치더군요.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쌀쌀맞게 물었죠. 아니 부잣집 와이프는 어디 가시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신혜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전부를 받았나봐. 나 그 여자에게 다 털렸어. 다 털렸다고? 그러게 사람을 좀 잘 알아보고 사귀지 그랬어. 부잣집 딸이라고 하니 뭐 하나 줄 알고 덤볐나 보네. 그게 아니라 걔가 먼저 날 꼬신 거야. 나 이제 안 흔들릴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것 어떠시나요? 아니, 나는 돈에 미쳐 안 해버리고 가는 인간 쓰레기 말 더 이상 안 믿어. 보고 싶은 여자 없나 찾아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 그게 딱 당신 그릇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에 성공했더라. 우리 엄마가 위자료 3억씩이나 줘서 솔직히 사고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 돈 없었으면 솔직히 너도 나처럼 다 망한 인생이었겠지? 불쌍한 인간아. 너는 아직도 머릿속에 돈밖에 없냐? 그래, 나도 밑바닥 인생이었지. 근데 난 너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게 너랑 나의 차이고 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야. 그러니 넌 평생 지금처럼 살 거야. 이제 눈에서 썩 꺼져라. 경찰 부른다. 신혜야. 내가 잘못했어. 신혜야. 그렇게 한참 제 이름을 부르다가 전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유 시어머니란 작자도 절 찾아오더군요. 모자가 쌍으로 무안을 주신지 환단하더군요. 예, 내가 미안하다. 사업 잘 된다던데 정말 잘 됐구나. 어제는 아드님이 오더니 오늘은 어머니가 오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불러만 말하세요. 뭐 그리 매몰차게 말하냐 너도. 저기, 내가 예전에 줬던 위자료 그거 돌려주면 안 되냐? 1억이라도 주면 재훈이 장사비 전으로 쓸 수 있어서 그래. 1억은커녕 100원 다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저거 왜 드려야 돼요? 저 대신 풀연료를 택한 건 어머니세요. 그 여잔테 가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아니 얘가 진짜 내가 그 돈 다 달라고 했니? 이부만 좀 인간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전 남편이고 내가 전 시어머니인데 무슨 이렇게 인정이 없냐? 너 천벌 받는다, 응? 인정이 없어요? 제가요? 어머니 혹시 친하세요? 이혼 전엔 수시로 어머니 집에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친정도 못 본다고 제 앞에서 흉봤던 건 쏙 빼놓으시나요? 허허. 아니 그건 그래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신혜야. 그러니까 1억이라도 좀 돌려주라. 뭐라도 시작을 해야 재훈이랑 나도 먹고 살 것 아니냐. 그럼 1억 사무소라도 가세요. 이 세상에 재훈씨랑 어머니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제가 위자료 받는 게 3억이든 30억이든 돌려드릴 의무 법적으로 없어요. 이제 가세요. 전 그동안 힘들었던 제빵사는 그만뒀지만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빵 관련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도 엄마와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돈을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하더라고요. 게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어서인지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다지 별것 아닌 일이면 예전처럼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주말에는 엄마를 모시고 좋은 곳도 다니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힘든 일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찾아오는 속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